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트럼프의 폭탄 발언이 전해지며 중국 전역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은 부자 나라,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것이라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래에는 당연히 일어날 일인 것처럼 묘사하고 설명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언론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미 몇몇 나라에서는 한국이 이미 핵을 보유한 것처럼 이전과는 달라진 대우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새롭게 발표된 한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한국을 중심으로 벌어질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에 발맞춰 변하고 있는 주변국들 태도, 그리고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 반응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장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피하다. 물론 한국이 핵무장을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선례되어야 할 것들이 있겠지만 한국은 이미 핵을 만들 충분한 기술력도 자금도 재료도 갖췄다. 한국이 이제 마음만 먹는다면 한 달 내에 최소 4,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핵이 없으면서도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유일무이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게 핵무기를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일 것이다. 개발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차원이 다르게 빠를 것이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 전 세계에 끼칠 여파가 생각보다도 더 커서인 듯 싶은데요. 이 같은 발표 자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최근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의 가장 큰 언론인 CCTV에서는 연일 한국의 핵무장에 관련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질 정도로 우리 한국 내에서보다도 더 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포함된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문제만큼이나 미국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며 민감해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외교부가 대사 다음가는 고위직인 주중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중국이 얼마나 민감해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CC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우리 중국 측은 한미 공동성명의 중국 관련 잘못된 표현에 대해 엄숙한 교섭을 제기하고 강렬한 불만을 표했다 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대만 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 인도 태평양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에 대한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이 중국 가까이에 핵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면서 한국에 추가적인 해구산을 배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포함된 확장 억제 조치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안보동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중공군에 맞서 싸웠던 장진호 전투를 기적으로 표현한 데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중국이 한국의 해구산 확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확장 해구산이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핵무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6개월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한국은 10년 전 기준으로도 이미 핵을 4,000개 이상 즉시 만들 수 있었다. 그런데 영국을 제치고 군사력 세계 5위가 된 지금은 어떻겠나? 고 말해 중국은 물론 한국 주변국들까지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역시 만약 한국이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이라는 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 또 그에 대한 결과 등을 심층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첨단 군사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 최신 군사기술과 높은 국방 예산, 그리고 정예화된 군 인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군사적 패권을 한국이 지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소리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핵무장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한국인이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특히 연평도와 같은 접경 지역 주민들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강력함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이를 느끼고 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가 바쁘게 오가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시나리오가 한때는 공상과학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리얼리티 쇼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매체는 한국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결심만 하면 6개월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26대의 원자로를 운영 중이며 해외에서도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 핵연구소를 운영했던 핵물리학자 지크프리드 해커는 한국의 핵 관련 엔지니어링 능력에 대해 핵 분야에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끝난 상황이다. 엔지니어의 모든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다. 필요한 건 훌륭한 엔지니어링인데 한국은 핵 관련 한국이 핵 개발을 결정하는 순간 그 누구도 그 힘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어서 해커는 한국은 또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앤키 판단은 한국은 이미 자체적인 미사일 강국이라면 다른 핵 확산국 비하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어떻게든 핵과 관련이 생기거나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보다도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한국이 핵을 자체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될지도 설명했는데요. 이미 이런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한국이 핵무장까지 하게 되면 한국의 이미지는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국은 전 세계에 이제 대중음악과 김치와 같은 한식, 유해하지 않은 이미지로 알려지기보다는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나라로 정의될 것. 이어서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핵무기 준비 개발이 끝나 있다고 본다. 그들의 무기고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외교적인 문제로 자신들의 무기를 숨기고 있다. 만약 한국 핵무장이 현실화되면 그들은 단 6개월 아니 3개월 안에도 핵을 배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현무사의 정체도 현무5의 정체도 제대로 모른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현무6을 개발 중에 있다. 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거센데요. 중국은 한국의 무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의 화력을 대표하는 현무미사일이 가장 처음 포착된 건 2011년경이었다. 당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은 대한민국은 사거리 300km, 탄도 중량 500kg 초과하는 고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상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같은 것이었다. 핵탄두를 만드는 최소한의 중량이 500kg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500kg로 개정이 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어디다 숨겨놨다 꺼내온 것처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장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을 빠르게 선보였다. 당시 미국 전문가들조차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속도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말이다. 이 말인즉슨 한국은 미국의 허가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꺼내올 수 있을 만큼 거의 모든 개발을 끝내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무기고에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않았음에도 유일하게 균형을 지켜온 국가이다.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이 더욱 강대해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앞으로도 전 세계의 시선은 한국에 집중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한국의 시선을 고정시켜야만 한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핵무장 불가 피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며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미시간주 유세에 이어 찾은 경합주 위스콘신 라크로스에서 타운홀 행사를 개최하고 안보와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핵무기는 전례 없이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절대로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매우 많은 핵을 가진 나라가 5곳이 있다며 만약 미국의 똑똑한 대통령이 없다면 510년이면 그들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에서 우방국인 한국을 언급하며 해답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보다 뛰어난 핵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1년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기준으로도 4,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미국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5일 현지 시간 한국이 핵폭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 능력과 정치적 가능성, 그 결과 등을 심층 진단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전문가와 외교관은 한국이 단 1년 만에 첫 번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엔지니어링 능력으로 민간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전국에 보유한 원자로가 26개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랍에미리트 UAE와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 로스앨러모스에서 핵연구소를 운영했던 핵물리학자 지크프리드 해커는 핵 분야에서 물리학과 과학은 이미 끝난 상황이라며 필요한 건 훌륭한 엔지니어링인데 그들 한국은 핵 관련 엔지니어링의 모든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 부족한 건 핵폭탄 원자재, 즉 재처리된 핵연료에서 나온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입니다. 한국은 현재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재처리하지 않고 민간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연료를 대규모로 재처리하거나 농축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민간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를 비축하고 있다며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미국 과학자연맹 찰스 퍼거슨 회장은 논문에서 한국이 4,000개 넘는 폭탄을 만들 만큼 충분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완전한 핵무기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한 상태입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은 나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엔키 판단은 그들은 이미 자체적인 미사일 강국이라며 다른 핵 확산국에 비하면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첫 번째 핵장치를 완성한 뒤에도 거기서 멈출 수 없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핵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은 북한이 자체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도록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수십 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30년 전까지 수백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북한과 동일한 수의 폭탄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먼저 공격받은 뒤에도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 옵션은 일방통행 티켓이라며 앞으로 나아가면 뒤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핵무장은 한국의 이미지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세계의 K-팝과 김치로 알려지기보다 핵폭탄으로 정의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도 NPT를 무시한 핵보유로 국제 제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핵물질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핵공급그룹 NSG은 회원국에 한국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의 핵수출 산업은 붕괴하고 국내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돼 한국 전력 생산의 약 30%가 상실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 법은 무기 이전과 이중 용도 기술 수출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할 조치도 한국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을 때 내린 조치보다 훨씬 더 가혹한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 수출의 약 20%가 중국으로 향하고 한국은 핵심 소재 상당 부분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의존하는 다른 나라에도 핵무기 개발과 보유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가방에서 꺼내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고양이가 나오게 된다고 비유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핵무기에 대한 오랜 혐오감을 극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습니다. 핵무장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옹호론자들은 북한에 대응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더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의 특별한 공포만이 억제에 필요한 심리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게다가 양측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상호 군축을 협상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핵무기가 한반도를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전 소장은 남북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평화가 가능하겠느냐며 군축을 가능하게 하는 대신 군비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양쪽에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핵방아쇠에 손가락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 드라마의 피날레 결말은 그들이 실수로 아마겟돈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대선 이후 한국은 그동안 참아왔던 무기체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년 5월 초 미국은 한국 외교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 미국이 집요하게 확인하려 든 게 우리 우주정찰 역량이었던 것입니다. 외교부 내 대표적 북미통으로 꼽히는 1급 실장급 고위 인사가 지난달 말 기자와 점심자리에서 밝힌 뒷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적용되던 미사일 지침 사거리 800km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우주에서 지구를 관측할 눈이 없으면 북핵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그해 5월 21일 해제됐는데 우리 외교관들이 2년 넘게 물밑에서 소통해 온 결과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총 5차례에 걸쳐 개정되고 종료됐는데 주목할 점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직후 들어선 신임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 전향적 협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개월 뒤인 2017년 11월 3차 개정 최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무제한이 이뤄졌는데 5차 개정 최대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 해제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지 4개월 뒤 이뤄졌습니다. 두 차례 개정 당시엔 한반도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외교당국도 미사일 지침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맞춤형 전략으로 협상력을 높였습니다. 3차 개정 땐 북한이 5차 2016년 9월, 6차 2017년 9월 핵실험을 자행했고 5차 개정 땐 북핵 고도화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위협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해리스 누가 되더라도 급격히 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면서 세계의 핵확산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한국, 일본과 적극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위싱턴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지난달 말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중국의 위험한 핵 추진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여 석좌는 중국의 핵탄 두수는 현재 500개이며 2030년까지 1000개로 늘어날 것이라며
핵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핵 잠수함 등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는 강한 압박 전략을 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고문이 나온 후 위싱턴 안팎에선 위험한 생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 석좌는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군비 통제 협정을 맺도록 하려면 지금까지 하던 유화적인 정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내에선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자체 핵무장을 검토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고 일본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있다며 이런 사실을 미국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중단시키는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핵 관련 전략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제이디 벤스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만 이들이 당선되면 강력한 국방을 원하는 공화당 내 분위기에 의해 결과적으로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국방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특히 공화당 내에서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묶여 중국에 뒤떨어진 핵무기를 갖게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 분야의 예산을 더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엔 처음에는 중국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조 바이든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 유화책에 머물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어 석좌는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함께 일한 이들의 조언에 기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역시 한국이 강해져야 북한은 물론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한국이 외교적 설득을 하면 트럼프보다도 빠르게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한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기에 미래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고 계신 모습은 우크라이나 개전 초 포신이 폭발한 우크라이나군의 폴란드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자주포 포신이 폭발해 절단 나 있는 모습으로 개전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은 하루 최대 사격발 수백 발을 넘어 200, 250발을 쏘면서 이처럼 포신이 폭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장면은 자주포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포신의 내구성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미국산 신형 곡사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보도에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 공여된 미국산 신형 곡사 M777 포신이 쉽게 폭발하는 등 각종 트러블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국가는 M777 견인곡 사포 150여 문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엑스칼리버 등 장거리 유도포탄을 쏘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M777은 다른 155 견인곡 사포보다 가볍고 다루기 쉬울 뿐 아니라 사거리와 연사속도가 우수해 개전 초 우크라이나군에 유용한 화력 지원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타스 통신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군 포병의 증언이라며 보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 군사기지에서 M777 운용 교육을 받았는데 훈련 기간은 단 5일이었고 이 중 4일은 이론 교육만 받았다. M777이 수시로 고장나는 데다 일제 사격하면 포신이 폭발해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의 진위를 놓고 우크라이나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타스 통신은 러시아 관영 매체이고 개전 초 러시아군 전과를 과장해 신뢰성에 의심을 제기하는 이도 적잖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계속 모니터링해온 상당수 전문가는 러시아 측 주장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공여 무기의 정비 상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무기가 다 그렇듯 대포도 수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포는 뒤가 막힌 금속 원통 안에서 화약을 터뜨려 그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으로 포탄을 밀어내는 무기인데요. 포탄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압력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언젠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세에 등장한 초창기 대포의 경우 수명이 매우 짧아 몇 발만 쏘면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백 년 동안 다양한 금속을 대포 제작에 적용했는데요.
현대에 들어선 고품질 강철과 몇 가지 금속을 섞은 특수 합금에 크로뮴이나 탄탈륨을 씌워 포신 수명을 늘리는 기술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탄 파괴력을 높이는 기술은 포신 제작 기술보다 더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포신 수명을 늘려도 신형 고성능 포탄을 사용하면 포신의 무리가 가중돼 사용 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현재 한국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55M107 기본탄의 경우 통상 사격 훈련 때는 비교적 위력이 약한 3호 또는 4호 장약을 사용해 58km 거리 표적까지 날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훈련 상황입니다. 실전에서는 화포의 최대 사거리를 구현하고자 78호 또는 슈퍼 8호 같은 고위력 장약을 사용합니다. 장약 호수가 올라갈수록 화력이 강해지고 그만큼 약실과 포신이 받는 압력도 크게 상승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M777의 경우 미 육군은 2500발을 쏘면 무기로서 수명이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500발을 사격하면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평균값이라서 평소 장거리 사격으로 고위력 장약을 많이 사용했다면 포신 수명은 1000발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군대는 화포마다 사격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 적절한 시기에 포신을 교체합니다. 최근 문제가 된 우크라이나군의 M777은 미군 현역 장비가 아닌 사전 배치 물자 APS라 화포 관리 상태가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아우디우카에서 러시아군과 장기간 포격전을 벌여 포신에 무리가 가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군은 이 같은 포신 폭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합니다. 평시에는 포탄 사격 훈련 발수가 적고 필요하면 정비창에서 관리도 받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지만 전시가 되면 한국군 일선 부대에서 상당수 곡사포가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군 주력 곡사포인 K9 자주포를 예로 들면 K9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CN98-52 구경장 곡사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지 30년가량 됐지만 현 시점에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합니다. 다만 당대 최강 자주포로 평가되던 독일 PGH-2000의 주포처럼 크로뮴 도금 같은 옵션이 빠져 있어 포신 수명이 비교적 짧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소속 연구원이 2006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에 게재한 CN98 포신의 마모 특성 연구에 따르면 K9 자주포의 주포 수명은 약 1000발입니다. K9 자주포의 창정비 주기는 10년인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실제 전쟁이 발발하면 전장은 그야말로 탄약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각 화포가 엄청난 사격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은 개전 당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화력전을 이틀째부터는 남하하는 적의 대규모 공세부대를 저지하기 위해 엄청난 포탄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사시 각 포병대대의 즉각적인 포신 교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예비 포신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포병대대급 이하 제대가 자체적인 포신 교체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주포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유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완벽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성능을 높이려면 포탄의 질도 중요합니다. 보시는 장면은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 디펜스 엑스프레스 등이 러시아군이 사용 중인 북한산 NDT-352 포탄 5발을 해체해 분석한 모습입니다. 포탄 내부를 보면 포신 내부의 구리 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의 전선 부품이 빠진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충전된 화약은 포탄별로 색깔이 눈에 띌 정도로 차이를 보여 연소 강도가 일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컸고 일부 포탄은 밀봉돼야 할 부분이 훼손돼 습기 유입으로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게다가 포탄별로 장약된 분말 양도 들쭉날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불량 포탄을 제공해서 러시아군이 북한에서 제공받은 포탄의 품질 문제 탓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이런 불량 포탄이라면 포탄 발사 거리가 짧아질 수 있고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확도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장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훔친다. 품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북한의 계획 경제가 이런 결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실제 러시아군에서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포탄을 사용하다 폭발 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XX에 오른 영상을 보면 내부 폭발로 포신과 포탑이 완전히 훼손된 러시아군 BM-21 탱크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게시물을 공유한 군사 전문 블로거 텐다르는 내부 폭발이 분명해 보이고 결함이 있는 포탄이 원인이라며 러시아산이거나 북한산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자주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은 155 사거리 연장탄 최초 양산안을 심의 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체계 개발 완료 직후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는 셈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에서 쓰이는 포탄은 KM107, KM549A1, K307인데요. KM으로 시작하는 탄은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미국산이고 K로 시작하는 탄은 순수 국산으로 모두 풍산에서 만듭니다. 한국이 지난 1999년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5 곡사포용 항력 감소 고폭탄 BB HE K307은 사거리를 40km까지 늘렸습니다. 최근 K9 자주포가 수출될 때마다 K307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K307보다 사거리가 35% 이상 늘어난 형태로서 장약을 최대로 사용하면 60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제작사인 풍산과 계약을 맺고 2027년까지 3,754억 원을 들여 포탄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한편 K9를 업그레이드한 93 개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포신 연장인데요. 이것은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적용해 원격 운용, 자율주행 및 배치와 방열 등을 통해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생존율은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포신은 기존보다 늘어난 58구 경장구엠에 달합니다.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를 통해 사거리 7100km, 분당 최고 발사속도 10발이라는 성능을 2030년대에 달성할 방침입니다. 물론 포신 연장만으로는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고 이에 맞는 신형 포탄도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최초 양산이 승인된 155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군의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을 결정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항력 감소탄과 로켓 보조 추진탄이 추진제를 복합 적용해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를 30% 이상 연장한 포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자주포를 위해서는 포신의 내구성이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다시 엄청난 신기술을 개발해 화제입니다. 바로 자주포 사거리 연장을 위한 155 포신 내구성 향상을 위한 탄탈륨 합금 라이닝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탄탈륨 합금 라이닝은 크롬 도금 대비 포열이 내구성 및 수명 연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미군에서 실제 성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주포 포신 수명 연장에 대한 새로운 포신 코팅 기술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고 이 기술은 기존 크롬 코팅 기술보다 한 단계 발전된 기술로서 한국 자주포의 내구성 역시 한 단계 발전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 자주포 사거리가 50km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군의 명품 자주포 K9이 더 멀리 쓸 수 있는 등 포병 전력이 대폭 강화됨은 물론 K9 자주포의 수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군사무기 발전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인 미국 국제 방산무기동향연구소는 최근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최첨단 무기 기술력 발전 단계를 기록 중인 우리 대한민국이 사거리 1500km 이상 발사가 가능한 미사일 탑재용 고속추진 관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의 적 전투기를 상대하는 멀티 시스템이나 다기능 편대 비행동합 체계인 K링크와 첨단 부품에 대한 생산 제조 능력까지 모두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KF-21 전투기를
5세대까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에 더해 6세대급에 가까운 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한국은 곧 세계에서 네 번째로 꼽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흥항공기술 강대국으로 떠오르자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은 사실 꾸준히 나왔던 발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미래 방위 계획 동향을 언급할 때 현무 5 미사일의 개발 사안을 포함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발언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미국 CSIS에서 명확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기대 중인 KF-21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을 동거시키거나 한국 공군이 KF-21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는데 외국산 부품들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결국 독자 부품 개발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을 독자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 사항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부품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비해 엔진 개발 상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들어갈 엔진, 부품마저도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과거와는 다르게 최첨단 기술력을 놀라울 정도로 뛰어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죠. 그러던 와중 한국을 항공기술 강대국 반열에 올려줄 가장 필수적인 엔진 개발에 대한 성과가 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에어로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협업하여 항공 엔진 독림에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150조 시장을 뚫겠다고 당당히 선언한 이후 실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력 제품인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K9 자주포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된 이유였습니다. 2020년 UAE와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던 수출 계약이 무산된 것도 독일이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화는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K9 자주포에 장착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K9 자주포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에 이어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설계도를 토대로 항공기 엔진 핵심 부품을 제조하기 시작했으며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개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엔진은 응축된 공기에 연료를 태워 터빈을 돌린다는 점에서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두 회사의 합작에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기 부품 제조 역량을 갖춘 한화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 전투기 엔진 개발 기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탐지하던 미국산 F414 터보팬 엔진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5세대 초음속 전투기 제트 엔진 실증 비행을 시험하겠다는 언급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KF-21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국산 엔진 가동과 시연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달 국산 엔진 시험을 시작하여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기 플랫폼을 통한 국산 엔진 시험을 완전하게 확정 지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만의 독자적인 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KF-21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가장 경계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전투기인 FC-31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고 있지만 그보다 뛰어난 성능과 세련된 외관에 한국산 제트 엔진까지 갖추고 있는 KF-21 전투기가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한국산 보람의 전투기의 엔진 개발 과정이 공개될 때마다 중국 언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KF-21 전투기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한국산 엔진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 중 분명 결함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을 아직도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늘상 있는 중국의 조롱을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엔진의 시험 비행을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최대 출력은 약 44,000파운드로 중국의 엔진을 순식간에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놀랍도록 강력한 추력을 자랑합니다. 특히 KF-21 전투기 블로기가 고도의 열탐지, 레이더 기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스텔스 기술이 고안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엔진 배기 노즐부에는 한국형 스텔스 엔진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죠. 한국형 스텔스 기술로 인해 엔진 온도 하락과 저피탐 성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일반적 원형 노즐에 비해 일정 간격으로 여러 개의 돌출된 형상을 가진 스텔스 형상을 전격 채용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제트 엔진 지상 시험은 향후 2년간 반복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비행거리, 이륙 중량 등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4만 파운드급 추력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엔진과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도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놀라운 성능의 제트 엔진을 한국은 다가오는 2030년까지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4순위의 가스터빈 엔진 기술 보유국이며 이러한 가스터빈 엔진 기술력을 토대로 삼아 KF-21 전투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버전인 블록2와 블록3가 개발되는 2030년 초반까지 제트 엔진을 모두 국산화시켜 우리의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할 셈입니다. 사실 미국과 유럽 등 전투기 선진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 착수 후 전력화까지 15년 이상이 걸리는데 대한민국의 개발 계획은 10년 안팎으로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개발 상황이 일정에 맞춰 완벽히 성공할 경우 선진국들보다 짧은 기간에 개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피 말리며 일정을 맞춰온 기술자는 향후 개발될 6세대 전투기 기반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어서 놀라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스텔스부터 국산 엔진까지 한국산 전투기를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엔진 역량뿐만 아니라 스텔스 역량 향상에도 엄청난 노력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 세대를 건너뛰고 너도 나도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영역에서 이게 가능하기는 정말 힘든데요.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가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하는 현재 방산 시장에서 4세대, 5세대부터 차근차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기본적인 5세대, 6세대 미래 첨단 기술들을 하나씩 확보해 나가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시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산화했던 기술은 대한민국 5세대 전투기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한국형 KF-21 보람에 탐재되는 스텔스는 전파 흡수 기능을 갖추었으며 이 덕분에 피 탐지율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KF-21 전투기를 완벽한 스텔스기라고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4.5세대급인 KF-21 블록1 전투기만 제작되었기 때문이죠. 블록1의 경우 무장체계를 주요하게 다루어 제작하였기 때문에 5세대라고 부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5세대 전투기인 F-35 전투기와 비교해보아도 스텔스 성능은 아쉽죠. 하지만 이 말이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손꼽히는 스텔스기인 F-22나 F-35 전투기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지 주요 군사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뛰어난 스텔스기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개발해낸 스텔스 소재는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도 협력을 요청할 만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이 개발한 소재를 전투기에 완전히 적용시키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블록2에 적용시키기 위해 꾸준히 개발 중이며 결국 KF-21 전투기는 고성능 전투기로 성장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일보는 제2-20 전투기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더니 이제는 KF-21 전투기 이륙 비행 과정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전해온 한국의 기술 성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급격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연일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성과의 군사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인 확고한 미국조차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인민일보와 일본 대형 우익 언론인 요미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산 전투기 기술력을 훔쳐온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시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전투기 발전 속도를 운운하며 기술력이 뒤처진다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하는 지금 한국은 이제야 5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면서 그것조차 단번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4.5세대부터 만드는 모습이 웃음다며 역시 전투기 후진국답다고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일본은 본인들은 기술을 축적해 이미 6세대 전투기인 F-3를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엄청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하려는 6세대 전투기는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왔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GCAP에 발을 들렸지만 세 나라가 모인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영국과 이탈리아에게 기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던 것은 아니란 생각이었다고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도 인정했죠. 일본이 개발했던 4세대 전투기는 F-16의 카피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능이 F-16과 비슷하거나 떨어졌지만 가격은 F-16 전투기의 3배가 넘었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한 유로파이터 역시 생산 중단 위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않았는데요. 냉정한 현실을 보았을 때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도 개발 못해 본 나라들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자고 모인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실제로 결성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GCAP의 전투기 개발 현황은 그다지 중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GCAP에서 하차하게 된다면 아무런 성과도 나지 않은 프로젝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예산을 남은 국가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지프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F-3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 이상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은 해당 예산을 줄이고 영국과 이탈리아의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개념 확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6세대 전투기는 개발 기간 내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의기투합한 국가들은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개발도 못해본 국가들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곳은 단지 미국 정도인 것이죠. 심지어 엄청나게 높은 가격도 일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영국과 협력하여 최첨단 엔진을 탑재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더라도 일본 공군 내에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상 이상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본에서는 F-3 전투기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일본은 F-3 전투기 100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F-3 한 대당 개발 비용이 무려 5천억 원에 육박한다는 뜻이 됩니다. 미국의 F-22 전투기의 가격도 가장 고점을 찍을 때가 3,700억 원이었는데 일본의 전투기가 그 성능을 상회하지 않는다면 일단 수출은 고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전투기의 특성상 가격이 더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상황만 보아도 이 주장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무기 체계를 형성할 때 생산량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최대한 가격을 낮추며 숨은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일본의 무기는 대부분 엄청난 가격대를 자랑합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죽지도 않습니다.
가격은 최고급이지만 성능은 세계 평균 정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전투기 개발은 상당한 출혈이 뒤따를 것이고 이것으로 수출이까지 바라기는 힘듭니다. 현 상황에서는 일본 국내의 군사 전문가들 조차도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입니다.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아직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 일본의 F-2 전투기도 한국의 KF-21처럼 독자 개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이 40% 이상 분담하여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16 전투기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정도이죠. 게다가 미국에게 요구했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비행 제어 기술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며 인본 내에서도 비난받았던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FA-50 경공격기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설계로 자체 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개발하는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 및 유럽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체 설계부터 성능 개량까지 한국 혼자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인데요. 한국은 최첨단 기술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견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영국에게 기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일본은 정작 최첨단 기술 개발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세대급의 주요한 전략 중 하나인 무인기 개발인데요. 사실 일본은 2016년부터 무인항공기에 대한 개념 확보를 하는 등 개발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나도 진행하지 않아 기술 발전은 답보 상태입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기술적 답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국산화와 미국제 수임으로 의견이 갈릴 만큼 무인기 분야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죠. 결국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도 이제 일본의 무인기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KF-21 전투기 초음속 비행을 해냈고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이고 설계된 항공기 레이더, 반사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정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동시에 갖추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에 주변국의 시기 질투는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우리 국방과학연구원은 KF-21 컴팩트 레인지 시설까지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었으며 항공엔진 기술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순조로운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력이 더욱 높아졌음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엔진과 스텔스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전투기를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함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쏴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두고 있는 중국과 러우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러 양국이 갑작스런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불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에 있는 핵잠과 항공모함 등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함 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이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 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계렸고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 I. 서튼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 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금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류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러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자망할 수 있고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 같은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6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항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항함의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들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함용이 아닌 대잠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삼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시키는 장거리 대자머레 홍상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률만 보장된다면 대자머레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게 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레인 청상어에 유도탄을 장착한 무기체계로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상어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시험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를 고정시킨 뒤 발사해본 결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 종전보다 더 엄격해진 기준을 통과함에 따라 방사청은 이미 납품된 50여 발을 회수한 뒤 개선된 홍상어를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상어의 양산 소식에 중러 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양산에 들어간 홍상어는 지름 533에 1톤가량의 무게로 종전보다 크기가 줄었지만 엄청난 파괴력은 그대로였기에 특히 목표물 아래 수중에서 폭발하면 폭발 과정에서 생긴 제트 기류로 인해 수상함들에게도 치명타를 안겨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홍상어의 본격 양산이 시작된 이래 어디까지 기술 발전이 이뤄졌는지 도통 정보가 나오지 않고 있고, 게다가 도대체 얼마만큼 생산이 이뤄졌는지도 극비에 붙여졌기에 주로 잠수함에 의존하는 중러 양국은 감히 동해나 서해에 함부로 해군의 기함을 띄울 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시연 발사 당시 그저 허술한 불발탄으로 여겨졌던 미사일이 사실 해군 전체를 묶어버릴 엄청난 무기로 밝혀진 마당에 과연 군사 전문가들의 말대로 이들이 한반도를 침공 범위로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늘을 지키는 KF-21과 지상을 지키는 K9, K2표. 이제는 해상을 봉인시켜버린 홍상어 초장거리 어뢰까지. 어쩌면 중러 양국은 한국을 침공하기는 균형, 역으로 한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라야 하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